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계원 변호사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 LA 초영사관의 스타트업 자문 변호사이자 경제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웨비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주제가 이 미국에서 사업체 설립하기 A2G라고 주제를 잡아봤는데요. 아마 이 지금 웨비나를 들으시는 분들이 미국에서 사업체를 설립하려고 준비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제 사업체를 설립하기 위해서 이제 알아보고 있는 단계에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미국에서 사업체를 설립하기 위해서 어떤 점들을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되고 주의를 해야 하는지, 특히 이제 사업체 구조를 선택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뭐 LLC든 아니면 코퍼레이션 주식회사 등 각각의 구조에 대해 장단점들을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체를 시작한다라는 것이 크게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일단 법적인 구조에 대해서 저희가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 법적인 구조를 선택함에 있어서 그 각각의 구조들이 어떤 식으로 텍스 트리트먼트, 결국에는 과세가 되고 세금을 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찾기 위해서는 사실 저희가 이제 그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겠는데, 이 법적인 책임의 제한이 필요하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는 오너, 소유주 개인도 이 사업체의 책임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질 것이냐, 아니면 책임을 제한받기를 원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이제 고려가 필요하고요. 동업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당연히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자기 자본만으로 그 운영이 되는 사업체가 아니라 제3의 재무적인 투자자가 존재하는가 여부도 당연히 고려를 해보셔야 되고요. 운영상의 절세를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초기 설립 비용은 어느 정도 들지, 그리고 운영상 및 관리상의 복잡성은 어떠할지, 그리고 향후에 이 사업체를 어떤 식으로 정리하고 양도한다든지 아니면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엑싯을 할 것인지, 그 엑싯 플랜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 비즈니스 스트럭처, 그러니까 사업체 구조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고 어떤 사업체 구조가 내가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에 가장 적합하겠느냐를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의 구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크게 뭐 개인 자영업, 그리고 파트너십, 그리고 LLC라고 부르는 유한책임회사, 그리고 코퍼레이션 주식회사, 이렇게 네 가지 구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개인 자영업 구조는 일단 개인, 소유주 개인이 단독으로 소유를 하는 거고요. 운영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 네 가지 구조 중에 가장 간단한 구조라고 말을 할 수 있고, 설립하는 데 있어서도 비용이 들 부분이 없습니다. 가장 적은 비용으로 설립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자영업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법적인 엔터티가 없기 때문에 소유주가 100% 사업체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사업체에 문제가 생기거나 법적인 책임이 발생했을 때 개인의 자산, 이 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개인의 자산, 부동산 등도 모두 책임에 같이 휘말릴 수 있다라는 부분을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파트너십은 크게 제너럴 파트너십과 리미티드 파트너십으로 다시 나눠지는데요. 일반적으로 일단 2명 이상의 파트너들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부분은 부부가 같이 운영하는 자영업 뭐 사업체라고 하더라도 부부는 2명의 다른 인격체죠. 그렇기 때문에 2명의 이상의 소유주가 있는 거고 결국에는 파트너십으로 분류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파트너별로 소유 지분대로 이 권리와 의무가 배분이 되는데요. 보통 이러한 소유 지분은 파트너십 어그리먼트라는 파트너십 계약을 별도로 체결을 해서 그 계약서 안에 규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만약 이러한 계약서가 없다라고 하면 n분의 1, 파트너가 2명일 경우에는 2분의 1씩, 3명일 경우에는 3분의 1씩 권리와 의무가 배분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트너십이 다시 이제 두 가지로 파트너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개인 자영업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파트너들이 그 사업에 참여해서 그 사업체에서 발생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
사업체와 관련이 없는 개인의 자산까지도 모두 그 법적인 책임에 휘말릴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이 리미티드 파트너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데 보통은 이제 뭐 그 펀드나 뭐 투자와 관련돼서 이 투자 운용 그 투자 펀드를 보통 이제 LP, 리미티드 파트너십으로 많이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이제 제너럴 파트너가 있고 또다시 투자만 하는, 자본을 투자만 하는 리미티드 파트너로 나눠서 리미티드 파트너들의 경우에는 이제 투자금 이상의 개인의 책임을 지지 않게 하는 어떤 제도적인 보호 장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가장 많이 보시게 되는 구조가 이제부터 이제 살펴보게 될 LLC,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면요. LLC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식회사가 가지는 유한책임이라는 그 장점과 그다음에 개인 자영업자나 이 파트너십에서 pass-through taxation, 이제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도관 과세라는 pass-through taxation의 장점만을 결합해 놓은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LLC로 많이 사업을 많이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게 소규모 폐쇄회사, 뭐 예를 들면 가족들끼리 운영을 하는 뭐 패밀리 비즈니스나 이렇게 외부 투자가 많이 필요하지 않은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매우 적합한 형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코퍼레이션 많이 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코퍼레이션도 다시 C 코퍼레이션과 S 코퍼레이션이 있다라는 정도의 그 정보들은 많이들 알고 계시던데요.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사업체가 좀 규모가 있고 매출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주식회사 형태로 진화를 하게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제 주식회사로 설립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 S 코퍼레이션과 C 코퍼레이션의 이 분류에 대해서 많이들 질문을 하시는데 모든 코퍼레이션은 C 코퍼레이션으로 설립이 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상법상은 무조건 다 C 코퍼레이션으로 설립이 되되 이 특별한 별도의 요건을 만족할 경우에는 우리가 국세청 IRS에 우리 회사를 S 코퍼레이션으로 인정을 해달라고 하는 서류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세법상에서는 S 코퍼레이션이라는 구조로 이제 인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디폴트 값은 C 코퍼레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이 C 코퍼레이션이라는 거는 물론 장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단점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법인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제 주주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주주들은 이 법인의 울타리 밖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내가 이 법인 안에다가 투자한 투자금 외에는 개인 자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점이라고 하면 법인 레벨에서 일단 그 울타리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법인 레벨에서 한번 텍스를 내야 되고요. 이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텍스를 먼저 법인세를 내고 남은 소득에 대해서 이익에 대해서 주주들이 배당을 받으면 주주들은 그 이익에 대해서 배당 소득에 대한 다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결국엔 이중과세라는 단점이 존재하는 거죠. 소유자의 숫자 측면에서 보면 뭐 개인 자영업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유일하게 한 명밖에 될 수가 없고요. 2명 이상의 소유자들이 만약 참여를 한다 그러면 무조건 파트너십 아니면 뭐 LLC 주식회사로 가셔야 됩니다. 그 LLC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또 물어보시는 분 중에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난 혼자 사업을 할 건데 그러면 무조건 개인 자영업으로 가야 되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하지만 LLC든 주식회사든 모두 1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LLC 같은 경우에 이제 일부 주에서는 2명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대부분의 주, 그리고 캘리포니아 포함해서 대부분의 주에서는 1인 LLC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회사 같은 경우 역시 1인 주주, 그러니까 나 혼자만이 주식의 100%를 다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도 가능하고요. C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주주의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뭐 대부분의 이제 대기업들이 많이 이제 취하고 있는 구조죠. C코퍼레이션. 그래서 뭐 아마존이 됐든 아니면은 뭐 삼성전자가 됐든 이런 회사들은 주주의 수가 뭐 수만 명, 수십만 명 굉장히 많겠죠. 하지만 이 S코퍼레이션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S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별도의 요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요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주주의 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100명을 넘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S코퍼레이션의 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텍스페이어, 뭐 다시 말해 이제 미국 시민권자, 미국 영주권자, 그리고 미국 내에 거주하는 텍스페이어들로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뭐 아니면 파트너십 주식회사, 그러니까 법인 주주들은 될 수가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이제 한국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미국에 법인을 설립을 하고 싶은데 그 법인의 주주가 한국에 있고 한국 시민권자다. 이런 경우에는 코퍼레이션을 설립하시더라도 S코퍼레이션으로는 선택을 못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투자자가 있는데 이 투자자가 법인 투자자다. 이 경우에도 역시 S코퍼레이션으로 선택을 못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지배구조와 관련해서 개인자영업 같은 경우에는 소유주가 모든 경영권과 수익 분배 권리를 가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파트너십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명 이상의 파트너들이 모여서 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파트너십 계약, 파트너십 어그리먼트를 작성을 해서 운영과 수익 분배에 대해서 약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파트너십 어그리먼트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나 이 파트너십 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 파트너들 간에 어떤 식으로 이 사업체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수익을 분배할지에 대한 이제 합의 사항이 없는 거기 때문에 사실 분쟁의 소지가 높은 편이죠. LL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멤버, 그러니까 주식회사에서는 주주라고 얘기를 하고요, 쉐어홀더. 그리고 LLC에서는 보통 그 소유자들을 멤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멤버들이 경영권과 수익 분배권을 어떻게 나눠 가질 건지에 대해서 오퍼레이팅 어그리먼트라고 부르는 운영 계약서상에서 이제 규정을 하게 됩니다.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뭐 잘 아시겠지만 회사의 오너가, 그러니까 대주주가 이 회사의 모든 지배권을 갖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주주들이 회사의 주인인 거고, 이 주주들에게 각자의 비율에 맞춰서 이제 주식을 발행하고 그 주주가 지분 비율에 따라서 회사에 대한 경영권, 수익 분배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뭐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주의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소액 주주들의 경우에는 뭐 몇 주 되지 않는 주식을 가지고 이 회사의 뭐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번거롭고 현실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주주들은 이 이사회라고 하는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그 이사회 안에 이사들을 임명을 하고 이 이사들에게 회사 운영에 대해서 위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사회에서 전반적인 회사의 경영 사항을 진행을 하고요. 다만 이 회사의 존폐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이슈들, 뭐 예를 들면 회사를 폐쇄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아주 중요한 영업이나 자산에 대해서 양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아주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는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라라고 상법상에서 보호 장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주식회사를 설립을 한다고 하면 처음에는 내가 유일한 주주이자 직접 대표이사를 역임하실 수도 있고 동시에 뭐 임원까지 여러 포지션을 수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실 이 4가지 구조를 저희가 비교를 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파트가 사실 이 책임의 제한과 과세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 4가지의 이 장단점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이 크게 2가지 이 파트에서 나타난다고 보면 되고요. 일단 책임의 제한과 관련해서 이 개인 자영업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무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자영업자, 그 개인 소유주가 모든 사업과 관련된 책임을 져야 되고 이 사업체와 내가 예를 들어서 개인 자영업으로서 세탁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세탁소와 관련 없는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 부동산, 그리고 내가 타고 있는 차까지도 이 세탁소의 어떤 법적인 책임에 다 담보가 돼야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파트너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제너럴 파트너십으로 운영을 하시는 경우에 이 파트너들은 모두 개인 자영업자와 똑같이 연대 책임을 진다. 다시 말해, 심지어 다른 파트너의 행위에 대해서도 내가 한 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제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LLC 같은 경우 이제 그래서 우리가 LLC와 주식회사를 이제 눈여겨 보게 되는 건데요. 유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멤버들은 본인들이 투자한 투자금을 초과하여 LLC 행위에 대해서, LLC의 책임에 대해서 개인적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주식회사 마찬가지로 주주, 임원, 이사들은 이 회사의 행위 그리고 회사의 책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원칙적으로라는 단어가 붙었죠. 그래서 예외적으로는 이 멤버들, 뭐 LLC의 멤버들 혹은 주식회사의 주주들이 사실상 이 제도를 악용하여 이 법인이라는 제도를 악용해서 사실상 이 법인을 개인의 소유물처럼 운영을 하면서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회피하려고 하는 부당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제 법인격 부인론이라고 하는 이론을 개발을 해서 법인격을 부인을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인이라는 이제 울타리 안에서 나는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다가 법인이라는 울타리를 벗겨버렸기 때문에 내 개인이 주주 개인, 멤버 개인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과세 방식이고요. 이 앞에서 우리가 pass-through taxation이라는 단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에는 도관 과세라고 한국말로는 얘기를 하고요. pass-through, 그러니까 법인체를, 사업체를 통과해서 과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업체를 통해서 발생된 모든 수익, 손실이 소유주 개인에게 과세가 된다. 개인의 소득세에 반영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파트너십 마찬가지로 패스트루 텍세이션이 되기 때문에 모든 수익 및 손실은 소유주인 파트너들의 개인 소득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LLC가 굉장히 좀 독특한 구조인데요. 대부분 이제 패스루 방식을 택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패스루 방식을 택한다는 것은 법인이라는 그 사업체가 있지만 이 사업체를 없는 것으로 간주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엔터티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법인은 있지만 법인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서 이 멤버들 개개인의 개인 소득세에 그 세금 신고를 하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LLC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의 과세 방식 중에서 내가 하나를 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패스루 방식을 택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C코퍼레이션으로, 그러니까 LLC긴 하지만 C코퍼레이션으로 간주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코퍼레이션 중에 S코퍼레이션으로 간주를 할 것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관련해서는 이제 그 주식회사의 디폴트 값은 C코퍼레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C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습니다. 법인 차원에서 한번 세금을 내야 되고요. 이 세금을 내고 남은 수입에 대해서 이제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겠죠. 이 배당금에 대해서 주주 개인들은 다시 한번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어쨌든 회사가 벌어들인 돈에 대해서 법인 차원에서 그리고 개인 주주 차원에서 한 번씩 두 번의 세금을 내기 때문에 사실상 세금이 좀 많이 발생하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S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S코퍼레이션을 만약 선택이 된다라고 하면 패스루 방식을 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패스루 텍세이션을 이제 택한다는 것은 실제로는 코퍼레이션이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간주해서 이 주주들 개인의 개인 소득세에만 이 사업체의 수익과 손실을 반영을 하겠다라고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과 관련해서는 개인 자영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에 붙어서 다니는 거기 때문에 소유권을 넘긴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영업자가 이제 사업체를 넘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는 자영업을 넘기는 거는 법률적으로는 불가능하고요. 영업권,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영업권을 양도하는 것만 가능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파트너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트너십 어그리먼트에서 보통 이 부분을 자유롭게 규정을 하게 됩니다. 뭐 LLC도 마찬가지로 LLC 운영계약서 오퍼레이팅 어그리먼트 상에서 이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자유롭게 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구조 모두 일반적으로는 다른 파트너들 그리고 다른 멤버들의 동의 없이는 소유권 지분을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파트너십을 한 상대방이 나는 어떤 생산과 제조에 어떤 장점이 있고 강점이 있고 이 상대방 나의 파트너는 뭐 마케팅과 판매에 장점이 있는 두 사람이 만났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나의 파트너의 어떤 판매 채널, 마케팅 채널을 믿고 파트너십 만들었는데 이 파트너가 어느 날 갑자기 나의 그 파트너의 소유권 지분을 제3자, 그러니까 판매 채널, 마케팅 채널에 전혀 전문성이 없는 제3자에게 양도를 하고 떠나버릴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내가 사실 처음에 파트너십을 체결했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파트너십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파트너십 어그리먼트를 작성한다라는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파트너십의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제한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상당 부분 큰 부분이 있고요. LLC 역시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주식의 이전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삼성전자 주식을 한 주 사서 내일 당장 팔아도 사실 아무런 문제는 없죠.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큰 기업들, 뭐 상장되어 있는 공개 기업들의 경우에는 그렇다는 의미고요. 폐쇄적인 비상장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 초기 주주들, 뭐 예를 들면 파운더들이나 창업자들이나 아니면 초기 주주들의 경우에는 이 소유권을 그러니까 본인들의 지분을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그 제한하는 별도의 창업자 간 계약서라든지 아니면 주주 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구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어떤 특장점들 다 알아봤으니까 그러면 네 개를 설립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 있겠죠. 일단 개인 자영업 같은 경우에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필요한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요. 여기서 이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고 별도로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내 이름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뭐 새로운 이름으로 그러니까 사업체 비즈니스 이름을 새로운 이름 좀 팬시한 이름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DBA라고 하는 Doing Business As라고 해서 그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이게 사업명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거를 이제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EIN이라고 하는 그 사업주 식별번호 이 부분은 사실은 필수가 아닌 것이 개인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소셜 넘버를 가지고 뭐 텍스 보고든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EIN 발급은 필수는 아니나 뭐 선택적으로 내가 EIN 넘버도 발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개인 자영업자라고 하더라도 종업원을 고용을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텍스를 이제 급여를 주고 그거와 관련돼서 이제 급여 세금을 내셔야 되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는 EDD에서 이제 스테이트 텍스 아이디를 받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어쨌든 비즈니스를 하시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라이센스가 필요한데 이 비즈니스 라이센스는 각 주별로 그리고 각 시티, 카운티별로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사업장이 위치한 시티나 카운티에서 라이센스를 받으셔야 됩니다. 파트너십 같은 경우에도 제너럴 파트너십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등록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니고요. 다만 LP의 경우, 리미티드 파트너십의 경우에는 그 설립하는 스테이트에다가 반드시 이제 파일링을 하셔야 되고요. 파트너십 어그리먼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필수는 아니지만 강력하게 작성을 권장을 드렸습니다. LL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리크 오브 오거니제이션이라고 하는 설립 정관을 스테이트에다가 파일링을 해야지만 설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퍼레이팅 어그리먼트 같은 경우는 운영계약서, 뭐 파트너십 어그리먼트와 마찬가지로 필수 사항은 아니나 꼭 작성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역시 설립정관, 아리클 오브 인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설립정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주에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저희가 이제 바일러라고 부르는 사규, 이 사규라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파트너십 어그리먼트나 오퍼레이팅 어그리먼트와 뭐 유사한 개념으로 보실 수는 있는데 이 회사를
회사가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큰 틀에서의 합의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당연히 작성을 바이올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필수적으로 작성을 해야 한다라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작성을 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하겠고요. 파운더스 어그리먼트나 쉐어홀더스 어그리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창업하신 분들, 창업자 간 혹은 초기의 주주들 간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권 이전 부분, 지분에 대한 이전 부분, 뭐 몇 년 동안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지분에 대해서 팔지 않는다든지, 혹은 뭐 몇 년 이내에 이 지분을 판매를 해야 되는, 꼭 이 사업을 하다 보면 뭐 창업자 처음에는 다 같은 마음으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공동 창업자 간에서도 이견이 발생하고 이제 헤어지는 경우가 분명히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떠나는 그 창업자의 지분을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해서 누가 이 지분을 사들일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이 파운더스 어그리먼트에 작성을 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제 LLC와 사실은 좀 중점적으로 LLC와 코퍼레이션, 이 주식회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일단 좀 정리를 해보자면 LL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주가 아닌 멤버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법적인 사업체 구조이고요. 어떤 기업, 내가 사업을 하면서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어떤 손해가 발생을 하거나 책임이 발생했을 때 사업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한도로만 책임을 질 수 있는, 다시 말해 이 LLC 사업체의 소유주 개인의 자산까지는 침범하지 않는, 이 개인의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구조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과세 방식상에 있어서 유연성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러니까 1인 LL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인 자영업처럼 이제 과세가 될 거고요. 복수 2인 이상의 멤버들이 있는 LLC의 경우에는 파트너십으로 이제 과세를 선택을 하실 수 있고, 패스로 텍세이션을 원하신다면, 아니라면 뭐 C 코퍼레이션이나 S 코퍼레이션 중 원하는 과세 방식을 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멤버가 아닌 주주들이 소유를 하는 공식적인 이제 법적인 사업체 구조고요. 주주 개인에 대해서 LLC와 마찬가지로 책임을 제한해서 보호를 하는 부분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 LLC보다는 조금 더 유지, 관리, 세금 보고에 있어서 행정적인 측면에 있어서 조금 더 복잡한 편이기 때문에 비용이 이 행정 유지 수수료 등이 조금 더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고요. 다만 이 개인의 소득세, 그러니까 패스루 텍세이션은 불가능하죠. C 코퍼레이션의 경우에는. 하지만 이 법인만이 가지고 있는 법인 세제 혜택들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외부의 제3자가, 그러니까 외부의 투자자가 있을 경우, 그러니까 투자를 하고자 하는 제3자가 있을 경우에는 사실상 이 코퍼레이션 구조가 아니면 투자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우십니다. 그만큼 이제 외부의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만큼 코퍼레이션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만약 이 두 가지 구조가 아닌 뭐 개인 자영업이나 파트너십으로 꼭 운영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시다면, 사실 이 두 구조의 유일한 단점은 이제 설립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 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 부분일 텐데, 사실 어느 정도 사업이 궤도에 오르고 수익성이 발생하는 사업이라면 이러한 단점보다는 세금적인 측면, 그리고 법적인 책임의 제한이라는 보호적인 측면에서 이익이 훨씬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저희가 4가지 구조에 대해서는 다 살펴봤고요. 이 LLC랑 코퍼레이션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는 것이 그러면 나에겐 가장 알맞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LLC는 뭐 많은 소규모 기업들이 LLC로 많이 창업을 합니다. 근데 일단은 이런 요건들이 갖추어진다면 가장 LLC가 이상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외부의 투자자 유치가 당장 필요하지 않고 자기 자본으로 내가 투자하는 자본금만으로 사업체가 운영이 되는 경우, 뭐 다시 말해 그냥 내가 음식점을 연다거나 아니면은 뭐 세탁소를 연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뭐 아주 큰 시설에 투자를 받기 위해서 뭐
몇 밀리언씩 투자를 받을 필요가 없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뭐 LLC 구조로 진행을 하셔도 뭐 좋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사업을 통해서 발생되는 이익의 대부분을 다시 사업체에 재투자하거나, 그리고 이 사업 초반에 어떤 복잡한 행정적인 절차나 관리, 아니면 뭐 외부에 이제 다른 유능한 직원들을 스카우트하면서 뭐 스톡 옵션을 부여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쓰고 싶지 않고, 내가 혼자서 혹은 뭐 내가 가족들과 지인들과 사업 운영에만 집중하고자 한다 하면 LLC가 좋은 그 선택 옵션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언제 코퍼레이션을 설립하면 좋으냐? 대부분은 뭐 이제 LLC로 창업을 했다가 어느 순간 코퍼레이션으로 전환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물론 뭐 처음부터 코퍼레이션으로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대부분은 이제 외부의 투자 유치가 필요해지는 시점이 되면 코퍼레이션 구조를 많이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제3의 외부의 투자자들이 있을 때는 대부분이 코퍼레이션 구조에만 투자를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나의 자기 자본만으로, 나의 자본금만으로 이제 사업을 운영하기가 어려워지고 외부에 좀 큰 투자금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 코퍼레이션 구조를 고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세 연도별로 상당한 이익을 이월하는 것이 필요하거나, 좀 규모가 커지고 직원 수가 늘어나면서 조직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코퍼레이션으로 전환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회사가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면 처음부터 코퍼레이션을 설립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이제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언제쯤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좋겠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창업자들끼리 모여서 뭐 아이디어 공유 단계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개발과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개발을 착수하는 시점이 되면, 그때 법인을 설립을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만약 그 시점을 놓쳤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사업과 관련돼서 이제 금전적인 거래들이 발생하는, 뭐 비용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해서 수익이 들어오거나 이런 시점이 돼서는 그 전에 반드시 뭐 LLC든 아니면 코퍼레이션이든 법인 설립을 꼭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법인 설립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럼 어디다가, 내가 지금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으니 그럼 캘리포니아에 법인을 설립을 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다들 뭐 델라웨어 법인을 얘기를 하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델라웨어, 뭐 아마 델라웨어 C 코퍼레이션으로 설립을 하라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델라웨어라는 주는 뭐 지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동부에 있는 아주 작은 주고요. 왜 이 작은 주에 그렇게 수많은 기업들이 그곳에 법인을 설립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확립되고 안정된 회사법 체계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델라웨어 일반 회사법이 유연한 회사 경영이 가능하도록 기업 친화적인 편이고요. 사실 이 부분이 사업 초기에는 그다지 뭐 이렇게 와닿지 않는 부분일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기업 친화적이라는 말을 다시 말하면 컴플라이언스 의무가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주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컴플라이언스 의무들이 스트릭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회사법상의 스트릭한 주들에 비해서 뭐 이런 컴플라이언스 의무가 굉장히 느슨하기 때문에 뭐 회사 경영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쓸 부분이 좀 줄어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회사법 사건들만 전담을 하는 별도의 법원이 있고, 이 회사법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법관들로부터 어떤 문제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 이제 장점인데요. 이거 역시 이게 큰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회사법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법관들로부터 판단을 받는 것과 이 법률에 대해서 사실상 이 배경 지식이 전혀 없는 무지한 일반 배심원들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해서 재판을 받는 것과 결과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좀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회사법과 관련된 이슈들, 뭐 주주와의 분쟁이 발생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적어도
이 예측 가능한, 그러니까 전문적인 그 법률에 따라서 전문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판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초기 스타트업들, 초기 기업들한테는 가장 더 큰 이유일 수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의 투자자들이 델라웨어 C 코퍼레이션을 매우 선호를 합니다. 일단 그들이 오랜 기간 동안 투자를 해왔고요. 그리고 그 본인들이 투자해왔던 기업들과 동일한 구조, 동일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게 아무래도 친숙함을 느끼기 때문에 이제 투자 결정을 내리기가 쉬운 거죠. 그리고 본인들이 일단 그 투자를 함에 따라서 그 델라웨어 회사법에 따라서 이 우선주주의 권리가 부여가 되고 확정이 되는 것을 가장 안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호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투자자들에 의해서 처음부터 이제 델라웨어의 법인을 설립을 하도록 유도가 되거나 아니면 캘리포니아에 설립되어 있는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투자자들이 델라웨어에 다시 리인코퍼레이션 재설립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쪽으로 회사를 옮겼으면 한다라는 유도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델라웨어가 좀 효율적인 부분들이 있고요. 뭐 아무래도 이 델라웨어라는 작은 주인데 사실 굉장히 많은 미국 기업들이 설립이 될 정도로 이제 법인 설립의 메카이자 해당 그 주의 입장에서는 어떤 하나의 산업이 되는데 그 산업이 된 바탕에는 굉장히 이제 법인 친화적인, 기업 친화적인 제도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법인 설립을 하거나 접수를 받아서 이걸 처리함에 있어서 뭐 굉장히 빠르게 처리를 해주는 편입니다. 물론 일반 수속인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 걸리긴 하는데 이제 급행 서비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부분은 이제 프랜차이즈 텍스. 이게 이제 프랜차이즈 텍스라는 거는 뭐 내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경우에 내는 텍스가 아니고요. 이 법인을 유지하면, 그러니까 법인을 설립하고 실제로 거기서 내가 비즈니스를 하지 않더라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납부를 해야 되는 텍스인데, 그러니까 매년 무조건적으로 발생하는 텍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텍스가 캘리포니아 등에 비해서는 좀 낮은 편이고요. 실제로 델라웨어 내에서 내가 비즈니스를 하지 않는다면 주 법인세를 면제를 해주거나 그리고 이제 델라웨어 주 자체가 판매세, 세일즈 텍스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이 델라웨어로 많은 기업들이 가게 되는 원인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은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채팅창에 올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직접 말씀하셔도 됩니다. 제가 하나 질문 드리면 제너럴 파트너하고 리미티드 파트너의 차이가 경영권에 개입할 수 있는지도 하나의 기준인가요? 그것도 하나의 차이인가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리미티드 파트너십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제 제너럴 파트너와 리미티드 파트너가 아예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제너럴 파트너로 참여하실 분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경영과 운영에 관여를 하도록 되고요. 리미티드 파트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약서 상에서 나는 이제 리미티드 파트너로만 참여를 할 것이고, 그러니까 투자는 하겠으나 실제로 운영과 경영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계약서에 그렇게 작성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형식적으로는 내가 리미티드 파트너인 것처럼 계약서도 작성이 되어 있고 실제로 이제 그런 식으로 뭐 스테이트에도 이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알고 보니 뒤에서 모든 경영에 개입을 하고 사실상 이제 그 파트너십의 어떤 운영에 대해서 내가 다 좌지우지하는 사람으로 밝혀진다면 그거는 형식은 리미티드 파트너이나
결과적으로는 제너럴 파트너로 간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리미티드 파트너십이라는 걸 만들면서 너는 제너럴 파트너 할래? 너는 리미티드 파트너 할래? 나는 리미티드 파트너 할게.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구분이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스테이트에다가 보고를 하고 실제로 그런 식으로 파트너십 어그리먼트는 작성을 하나 실제로 운영을 하면서 이 사람이 과연 이 파트너십에 어느 정도로 개입해서 어느 정도로 경영과 운영에 관여를 하느냐에 따라서 사후적으로 이 처음에 내렸던 이 구분이 부인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또 다른 질문, 법인 설립이나 뭐 사업체 설립 그리고 미국에서 사업 시작하는 것과 관련해서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지금 이 자리에서 질문을 주셔도 좋고요. 혹시 뭐 이 자리에서 이제 질문을 주시는 것이 조금 뭐 어렵거나 불편하시다면 아마 그 총영사관을 통해서 법률자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자문 신청을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제 그 화면 상단에 있는 제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서 LA 총영사관 웨비나에 참석을 했던 사람인데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라고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네. 패스로 텍세이션에서 이익이 이연되는 것은 말씀을 잘 들었는데 손실 난 것도 이연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손실이라는 것이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그 해에 발생된 이제 전체 매출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공제할 수 있는 그 비용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제할 수 있는 비용들을 뺐을 때 이게 순이익이 남는지 순손실이 남는지로 보셔야 되는데, 만약 순손실이 났을 때 이 순손실을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이연을 시켜서 다음 해에 발생되는 이제 이익과 이제 상계 처리를 할 수 있는 세금적인 부분이 이제 몇 가지 제도들이 있죠.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CPA분, 그러니까 회계사분과 자세하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S코퍼레이션이 나중에 LLC로 바뀔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S코퍼레이션이라고 하면은 이제 결국에는 코퍼레이션인 거잖아요. 코퍼레이션인데 S코퍼레이션으로 일렉션을 하셨던 거고, 이거를 결국에는 LLC로 간다라는 거는 코퍼레이션에서 LLC로 이제 컨버전을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같은 주 안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캘리포니아 주 안에서는 LLC에서 내가 지금은 LLC인데 코퍼레이션으로 컨버전을 신청을 하실 수도 있고요. 내가 현재는 지금 코퍼레이션 구조인데 LLC로 컨버전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게 각 주마다 근데 조금씩은 달라요. 이 컨버전이 가능한 주가 있고 가능하지 않은 주가 있는데, 대부분은 그 within the state, 같은 주 안에서는 이 엔터티를 변경하는 것을 허용을 하고 있고요. 주 인터스테이트 간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주의 코퍼레이션을 델라웨어 코퍼레이션으로 바꾸는 거, 컨버전 하는 거는 다이렉트 컨버전이 허용되는 주가 있고 허용되지 않는 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지금 어떤 구조인데 다른 주의 어떤 구조로 변경을 하고 싶은지가 정확하게 나와야 이게 가능한지 아닌지가 나올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S코퍼레이션이라는 거는 코퍼레이션이니까 컨버전으로 같은 그 스테이트 안에서는 LLC로 변경을 하시는 거는 가능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자료는 나중에 그 영사관 저 웹사이트에서 참조할 수 있나요? 오늘 PT 자료는? 네, 제가 그 영사관 쪽으로 이 PDF 파일을 전달을 드릴 거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뭐 영사관에 직접 연락을 하셔야 될지 아니면 뭐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을지 그거는 영사관 쪽에서 뭐 결정을 해주실 부분이긴 한데 예. 자료는 제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